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운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님은 드레스 코드도 뭐 호탕하시지만 항상 이 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메시지도 아주 직구로 던져 주셔서 저는 너무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네. 네. 뭐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아유, 틀릴 때는. 너무 네. 이제 그 외모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데 네. 그 이상의 또 우리 실력이 있고 또 인사이트를 주실 거니까. 근데 오늘 본부장님 오늘 일단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네. 지난 시간 우리가 해보니까 네. 시간이 계속 좀 모자랐단 말이에요. 모자라요. 그래서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한번 일단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 가시죠. 오늘 어떤 얘기를 그래요.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저희 이번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라이브 한 게 처음에는 이제 큰 그림 그려드렸고 그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또 FMC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결국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예, 예. 우리가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영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이 일을.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올해 사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힘들었던 뭐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넘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년 말하고 올해 연초하고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틀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FMC가 끝났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럼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오늘은 뭐 여기 타이틀 나와 있듯이 업종 종목 선별 작업 시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종하고 종목 들어가 볼 텐데 네. 좀 그 선별하는 기준도 조금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거죠, 그죠? 그럼요. 예. 예. 자, 우선은 그 시장 흐름부터 보고 그다음에 원자재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첫 시간에도 얘기해드렸고 둘째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가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난 한 주를 놓고 보시면은 물론 어제는 나스닥이 조동을 좀 받았고 그랬지만 지금 지난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요. 지난 일주일을 놓고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나스닥이 1.85% 올랐었고 중소형주가 1.93% 올랐었어요. 그리고 한 달로 보시면은 나스닥과 중소형주가 제일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고 그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퍼포먼스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제 흐름이 좀 변하긴 했었는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닷컴 버블, 산업재 버블, 그다음에 골디락스 구간 이렇게 세 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닷컴 버블 구간이 재현된다고 생각한다면 성장주 위주 일변 그냥 성장주 다 지르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 중간 산업재 버블이다 그러면 그냥 결국 금리 상승했을 때 아니면 뭐 원자재, 중간재 우리가 경험했던 차 화정 시대 그러니까 이쪽을 지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골디락스 구간에는 성장주가 리드를 하는데 계속해서 가치주도 따라오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이 677% 올랐는데 S&P도 400% 올랐으니까 네. 물론 400%면 훨씬 적게 올랐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성장주이지만 그래도 가치주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닷컴 버블 금리 때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죠? 또 산업재 버블 때보다도 훨씬 낮죠. 골디락스 부분보다도 조금 낮지만
사실 여기 중간에 꺼졌던 건 빼고요. 아마 이 수준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즉 1.5%에서 2.5% 사이 정도의 금리에서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1.776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또 올랐지만 어쨌든 지금 1.5에서 1.6 사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금리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금리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매번 보여드리고 있죠. 자, 닷컴 버블 때의 원자재 가격 보시면은 100이었다. CRB 인덱스. 그 다음에 산업재 버블 고점이 470이었다. 거의 뭐 4배 반 5배. 그러니까 당연히 닷컴 버블 때는 성장주, 산업재 버블일 때는 이런 중간재, 원자재 뭐 이런 쪽. 네. 그다음에 이제 골디락스는 중국이 확 땡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향 안정화됐고 계속 200 아래에서 유지가 됐죠. 그죠? 그렇네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 골디락스 구간이 나왔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 200을 뚫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이게 위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아래로 빠질 거냐, 아니면 중간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위로 가면 산업재 버블, 아래로 가면 닷컴 버블, 옆으로 가면 골디락스 구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옆으로 갈 거다. 골디락스를 예. 지금 좀 염두에 예, 두시는 예.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골디락스 기간보다는 짧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골디락스 구간은 흔히 말하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구간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네. 공급 과잉이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 때문에, 여기 때문에. 왜? 중국이 워낙 설비 투자를 많이 그냥 해버렸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이만큼 걸렸다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급 과잉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의 길이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 길어야 한 7년?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달러입니다. 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원자재 가격과 달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했죠. 그렇네요. 예. 자,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유동성 축소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빠져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굉장히 낮은 수준을 네. 유지했죠. 반대로 밑에 보시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70이 깨졌죠. 그렇네요. 거의 70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라는 것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골디락스 구간을 보시면 달러가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물론 올라갔다가 박스권이었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90까지 내려왔더니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재 버블은 아닐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산업재 버블은 아닐 것 같지만 또 닷컴 버블하고도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예상하는 달러의 움직임은 90 근처가 바닥, 높아야 100. 뭐 이 정도의 박스권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CRB 인덱스입니다. CRB 인덱스는 이렇게 19개 원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특히 석유, 그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인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 농산물이고 네.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돼지고기와 소고기 네.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로 보면 그 금속으로 보면은 희귀 금속인 금은 그 다음에 니켈, 알루미늄, 카퍼 이렇게까지 19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에 보여드렸던 닷컴 버블이 있었고 원자재 버블이 있었고 골디락스 구간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때 고점, 이때 고점, 이때 고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고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 보면 마이너스 대부분 어느 정도 36% 정도.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의 저점, 이 세 개 중에서 저점하고 계산했었을 예. 때는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69%.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산업재하고는 틀리고 또 완전히 닷컴 버블하고도 또 틀리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구분할 수가 있냐면 고점 대비해서 덜 빠진 원자재가 있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옛날에 고점 근처에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숫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떤 원자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렌지 주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저기 소이빈. 네, 소이빈. 농수산물입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그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금.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카퍼. 구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소이빈 이거는 뭐 워낙 중국이 수요가 높다 보니까 대두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연결이 됐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소비와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생겼으니까 수요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그만큼 굉장히 가격이 큰 폭에 올라갔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됐던 돼지고기 기업들, 중국의 돼지고기 기업들이 거의 폭등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골라내실 수 있어요. 원자재 쪽으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은 뭐 사실 그냥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이유는 워낙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금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 가격은 상당히 고점이다. 그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구리. 구리요. 구리죠, 구리. 요즘 닥터 가장 카파 핫하죠. 아닙니까? 네, 닥터 카파. 이게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고요. 예. 관련된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 아무리 산업재 버블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원자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4차 산업과 연결이 돼 있다면 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예.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뽑아서 원자재를 보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은 아직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일정 부분 이제부터 옆으로 좀 기는 현상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떠한 원자재는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는 유가를 보겠습니다. 자, 유가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이럴 때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뭐 외국계에서 미국계 투자은행이 뭐 100불 간다면서요. 지금 WTI 72불인데 100불 간다.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투자해야 될까요? 교수님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원자재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유가 관련주 그럼. 유가 관련주. 정유는 사시겠죠. 정유는 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도 나와서 우리가 업종별로 그 ROIC와 WACC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고르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보시죠. 이게 뭐냐면 GDP의 몇 프로 정도를 유가 관련된 지출로 쓰느냐. 네. 예, 이게 무슨 설비 투자를 늘리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오래된 걸 갖다가 다시 이제 뭐 만들거나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메인테넌스 관련된 게 있을 거고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핫했을 때는 GDP의 7, 8%대까지 올라갔었죠. 쭉 내려와서 또 다시 여기 올라갔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셰일가스 투자. 예, 그렇네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박살. 그죠? 네. 그리고 올라가는 듯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냐면 이게 있는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 네. 그래서 셰일가스의 공급은 언제든지 다시 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셰일가스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네. 40달러 중반에서 비싸게 보면 한 50달러까지 돼요. 생각보다 낮네요. 많이 낮아져. 많이 나죠. 기술력이 네. 계속 좋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72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왜 생산을 안 하겠어요? 그러겠네. 하겠죠. 진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죠. 예.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니까 단가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있잖아요. 수요. 예. 자, 수요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중고차가 잘 팔리고 있고 예. 왜냐하면 전기차가 빨리빨리 안 들어와. 네.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해. 예. 아 근데 난 놀러 가야 되겠어. 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고차를 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가 튀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2030년, 2040년, 2050년으로 가면 예. 거의 대부분의 매출 중에서 자동차 매출 중에서 네. 거의 뭐 80%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럼 점점 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전기차 트럭, 뭐 전체 석유 수요에 줄어들겠구나. 전기차와 죄송합니다. 자동차와 트럭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에서요? 예, 석유 수요의 한 30%는 되나요? 40%. 40%. 아.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네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행기까지 집어넣으면 더 커져요. 근데 요즘에 비행기도 뭐 바꾼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 그래요? 시작하죠. 뭐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네. 자, 그 다음에 이 석탄 쪽을 갖다가 뭐 신재생 에너지로 좀 바꾸고 있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석유 쪽은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수요도 한 단계 내려온다는.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 고점은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예. 공급과 수요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옛날 여기가 150달러였다면 여기가 75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72달러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라왔다. 사실 네. 70달러도 좀 너무 센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석유 관련된 쪽의 투자, 천연가스 뭐 이런 쪽의 원자재 예. 관련된 투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별로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를 보시면 그걸 확연하게 보여주죠. 옛날에 원자재가 확 올라갔었을 때 유가가 150달러까지 갔던 거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폭락했을 때 마이너스까지 간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네.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만약 그렇게 돼서 네. 무슨 얘기냐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익스펜디처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또 한 번의 금융위기가 터질 거예요. 그건 저는 어보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미 연준이 계속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한데 그 돈이 원자재 가지 마라. 석유에 가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가면 이거는 과잉 생산 플러스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는 조심스럽습니다. 원자재 중에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네. 최근에 유가가 70불대까지 또 올라왔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네. 역설적으로 이 원유 관련된 투자를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캐펙스가 안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생산 시설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확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물론 이제 셰일가스는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수요가 물론 많긴 하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아직도 글로벌리.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완전히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에는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사이클로 본다고 한다면 뭐 올해나 내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뭐 그런 차원에서 유가의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냐. 뭐 이런 반론들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셰일가스가 트냐 안 트냐에 따라서 틀리죠. 음. 근데 저는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더스트리는. 특히나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위를 갖다가 크게 부르는 이유는 어차피 이 산업은 도태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도태돼야 되는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비싸게 팔아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요. 네. 선물이 마이너스를 간 원자재에 대해서 위를 보고 투자는 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벌써 끝난 스토리예요. 레거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아서도 안 되고 첫째, 또 너무 오래 잡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그다음 네, 그다음은 뭐 이제 넘어가시죠. 철강입니다. 철강. 네. 네, 스틸. 네. 자, 우리가 이 원자재 사이클 중에서 철강의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피크를 쳤던 때가 2011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때의 생산과 지금의 생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늘었죠. 예. 어디서?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중국에서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들 뭐 여기저기서 다 우리를 공격해? 그럼 이거 틀죠, 이거. 예. 그러니까 고로를 한번 닫으면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열기 시작하면 그것도 닫는 데는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확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좋아하지만 네. 중국 철강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근데 베트남의 뭐 호화팟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좋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산업별로 이 서플라이와 디맨드, 공급과 수요를 잘 보면서 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급 과잉인지 네. 가동률이 지금 100%인지 아니면 70%인지 이런 걸 판단해 가면서 전체 캐파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의 캐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네.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서 가격이 근데 이미 벌써 옛날의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건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네. 생산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저는 여기가 되면은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철강석 관련된 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를. 역시 또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약간 반대 의견들이 네.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병목 현상들 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른바 이제 생산 시설은 조금 그동안 셧다운 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코로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생산은 해야 되는데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 못한 현상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원자재 시장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정확히 이 병목 현상에 의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공급 대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그런- 산업자 법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죠. 그러니까 왜 네, 그런 네.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 지금 뭐든지 간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버리면 안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쪽을 투자를 계속하자. 나중에 못 돌리세요. 절대 못 돌립니다. 네. 네, 네. 이미 내 포트폴리오의 7, 80%가 다 이쪽으로 가 있으면 그거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못 던지세요. 그렇네.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서플라이 디맨드를 보면서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 돈을 아니면 저희가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네. 그 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탑 라인이 옛날의 히스토리보다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박사님 말씀대로 네.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그게 오버슛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갔었을 땐 샀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벌써 이 스토리는 다 지나가네. 맞습니다. 이미 벌써 다 얘기 나왔고 네. 그러니까 좀 더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거기다 더 투자를 한다? 저는 그건 정말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돌다리를 이렇게 톡톡 건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니 근데 좋은 진짜 질문이시네요. 그 저기 박 박사님이 대신 여쭤봐 주시고 그런 거지 실시간 텍스팅에 다 있으니까. 네, 네, 네. 아유, 좋습니다. 그럼요. 자, 이제 근데 저는 구리에 대해서는 이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차트가 또 이게 바짝 서 있는데 요거는 또 약간 다른 접근이시네요. 네, 다른 접근입니다. 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리 광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광산이 없어요. 오, 그러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이거는 뭔 이슈 때문일까요? 구리 수요는 분명 늘어날 거라고 많이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못 찾는 거구나. 아. 공급이 부족한 거죠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광원 자체를 못 찾은 거군요. 자,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전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네. 이거는 이제 수요가 구리의 수요 중에서 전기차가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이건 무조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옛날 수요보다도 훨씬 높아지는 게 구리다. 뭐 코로나 때문에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로서 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네. 그럼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장님 저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네. 이 12페이지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 광산을 발견하지 못해서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2007년인가 국제유가가 $150 갔을 때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오일 피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이제 유가가 원유가 없다. 그래서 뭐 150불 부르고 뭐 200불 부르고 난리 났었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이제 뭐 셰일가스도 나오고 뭐 다 대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보여지는 차트만 보면 마치 구리의 공급이 뚝 끊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안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광원을 못 찾은 건지 만약에 광원을 못 찾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구리는 그럼 거의 상단이 뚫려 있는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대단히 의미 있는 차트 같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더 분석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그 거의 구리의 생산 캐파는 지금 거의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산수고 네. 광산수를 그러니까 찾은 수고 지금 구리 관련해서 서플라이 앤 디맨드 차트를 그려봤었을 때 네. 지금 만약에 구리의 가동률이 몇 프로냐 이걸 했었을 때 뭐 아까 보면 철강 70% 이런 숫자들이 아니겠죠. 거의 뭐 90%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구리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원자재 쪽 특히 뭐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지금 네. 19개 중에서 네. 어떤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옛날 고점에 와 있는 것들은 다 뭔가 수요와 공급에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까 여기 보여드리면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보면 역시나 유가는 고점 대비해서 낮으니까 이거는 뭔가 생산 캐파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구리와 돼지고기와 뭐 이 소이빈 이 정도 이런 거죠. 농산물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네. 남미 지역에서 네, 요거는 다 정상화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더 이상은. 네.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건 산업재 버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유동성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거는 또 추가적인 오버캐파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나중에 정말 큰 위기가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볼게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탑다운 하고 나면 네. 바텀업을 보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냐,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 해서 한 10개를 뽑아 봤었어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5개를 뽑아 보니까 대충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돌려보니까 제일 큰 회사, 글렌코 다 들어보신 네. 기업이죠. 상승률이 한 18% 정도 나와요. 그리고 프리포트 맥몰란을 보니까 한 15% 정도. 그다음에 BHP 제일 큰 회사죠. 이게 아마 유럽계 회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7.8%예요. 근데 이건 대부분 다 이게 광물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구리에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진 회사들은 네.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역시나 구리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돼 있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서던 카퍼 이게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43% 정도 나오고요. ROE가 30%가 넘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이쪽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리오틴토, 그죠?
이게 캐나다 회사였나? 아무튼 보면 이렇게 높게 나와요. ROE가 20%고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채팅창에도 뭐 리오틴토 투자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본부장님 너무 존경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네.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종목으로 쫙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까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봤을 때 몇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본부장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논리를 한번 여러분 쭉 들어봐 주시고요. 뭐 결과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지금 앞에 스토리 전체로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종목까지 쭉 한번 뽑아주셔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본부장님 그 강의는 강의라고 해야 될지 이거는 우리 방송 나오시는 거 말고도 제가 정말 찾아보거든요. 네. 그때마다 홍콩 느와르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분석을 가지고 결론까지 던져 딱 하면서 그렇죠. 대부분 다 저희가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예. 길게 보고 있습니다. 틀릴 때도 있지만 네. 아예 사람인데 당연히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이거를 맞다 틀렸다라고 네, 얘기하는 건 그건, 제가 봤을 예. 때는 그 사이에 또 시장상이 또 바뀌니까 예. 또. 예. 네. 논리를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 드렸던 거는 자, 우선 큰 그림으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해 버리면 네. 단기적으로는 산업재 버블이 올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자, 그리고 나면 대폭락장이 온다. 그래서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거를 뭐 어떤 중앙은행도 바라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뭐 테이퍼링이 굉장히 빨리 시작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립 서비스를 해 나가면서 네.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원자재를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수요와 공급에 어떤 차질이 생기고 있는 원자재,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원자재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뭐 리튬도 있겠죠? 전기차. 근데 지금 구리가 아주 큰 품목으로 봤었을 땐 구리가 굉장히 제일 좋아 보인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종목 정도는 골라보자. 네, 여기까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FOMC 얘기 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딱 스토리가 연결이 되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준이 인플레가 오기 전에 적당히 이렇게 또 쿨다운 시켜주는 그런 차원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좋게 봐야 될 여지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길게 갈 거라는 거죠. 짧게 확 튀고 끝 이게 아니라 네, 네, 네. 길게 가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네. 지금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다들 좀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했거든요. 파웰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반부터 기자회견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걸 1시간 쭉 듣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잘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사실 맞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숫자는 지난 보면 이제 2022년 금리 인상 예상하는 숫자가 4명에서 7명 늘었고 네. 그다음에 2023년이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어느 정도 2차례 정도. 2번 정도. 그리고 또 하반기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이퍼링 올해 안 일어난다. 그만 좀 테이퍼링 얘기해라. 근데 내년에는 일어날 확률은 높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내후년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또 공급 과잉 부분의 해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은 하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었는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 큰일 났죠. 그죠? 그렇죠. 예, 이 숫자만 놓고 보시면 네.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우린 지금 주식 뭐 던져야죠. 조만간 테이퍼링 뭐 아무튼 걱정 많이 하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숫자입니다. 5월 달에 물가 상승 기여도를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제일 위에 게 기타. 이게 아마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일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자동차 렌트비, 항공 운임, 그다음에 신차, 중고차 뭐 이런 쪽일 거예요. 특히 중고차가 0.214입니다. 네. 제가 빼야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예, 중고차는 중요하지 않다.
신차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 그다음에 항공운임 이것도 뭐 어쨌든 지금은 막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올라간 거지만 네. 사실 가동률로 따지면 어쨌든 자리 하나씩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나중에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렌트비. 그래서 결국은 0.357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 곱하기 12 하면 그죠? 네. 연간 4%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높긴 높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자꾸 연준은 얘기하는 건 맞아요. 이 숫자가 네. 0.2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0.35가 아니라. 네. 그래서 0.2 곱하기 12 했을 때 2%에서 2.4% 정도 네. 나온 거니까 0.2 정도로 돼야지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6월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2, 3, 4, 5월 달에는 네. 단가가 엄청 빠졌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터질 때니까 거의 뭐 모든 품목이 마이너스 15%에서 30% 단가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당연히 높게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제 6월이 지나고 나서는 6월 달부터는 그 숫자가 그렇게 높으면 뭐 이게 이런 식으로 5%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사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그걸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확실한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정도. 네.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아직 안정을 찾는 걸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는. 네. 유가도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 템포를 낮춰서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마도 물가는 안정적으로 2%대로 떨어질 거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주식 왕창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으니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럴 때 아까도 원자재가 왕창 올라갈지 잘 모르겠고 예. 네. 또 인플레이션이 왕창 떨어질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 딱 여기 때는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종목 사야죠. 종목을 골라내야죠. 네. 그러니까 네. 돈 잘 벌고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애들은 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잘 벌 거라는 거죠. 그런 종목만 골라서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다. 잠 잘 주무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물가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 제가 조금만 좀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또 본부장님 시간이라서 네. 그 저는 이제 요번에 FOMC 우리 사실 앞 시간에 좀 다루긴 했는데 요 얘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요번에 기준금리의 전망치 점도표를 땡겼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기 전망치로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요번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얼마까지 올릴 거야. 롱텀 그 목표 금리는 2.5%로 변화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의 생각은 뭐냐면 예.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오른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를 빠르게 같이 올려주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고착화돼서 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기준금리의 최종 목표치보다 더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장기 채권 금리가 오히려 최근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좀 올랐지만 그동안 떨어진 거를 감안해 보면 고점 대비로는 거의 20-30bp 떨어져 있고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값,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본부장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본부장님 뷰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제 뷰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하나 더 세게 싶어요. 얘기해 볼까요? 어떤 어떤- 거? 기대됩니다. 받고 제 얘기 받고 세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더 네. 세게 얘기해요. 네. 제 속마음은 네. 네. 원자재 가격 여기서 더 상승 안 할 거고요. 예. 오히려 물가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더 확연하게 하반기로 갈수록 보일 거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제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서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적게 하는 편이지 예. 길게 여러분 보시면 좀 공격 좀 하지 마세요. 좀. 아니 여러분 우리 감히 유동원 저 본부장님의 배포를 여러분들이 흔들어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예. 아니 저기 그 캐시 우드도 열심히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아니, 하긴 뭐. 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분 운용 규모가 뭐 몇십 조가 되시는 분이고 저는 겨우 500억밖에 안 됩니다. 뭐.
아무튼 자, 우리 갓동원님 그럼 마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강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은 예. 그 골디락스 구간의 재현 정도로 생각하고요. 네. 길이가 짧을 뿐이지. 결국은 성장주들이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주보다도 결국은.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옛날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금리는 한참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골디락스가 일어났을 네. 때 보면 낮게는 1.5, 높게는 얼마죠? 3. 요 부분이었단 말이죠.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1.5에서 2.5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더 낮게 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힌트가 있었구나. 네. 저는 성장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는 숫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숫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 그 ROIC와 WACC 저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지금 ROIC가 S&P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죠? 500이 WACC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더 돼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네.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옛날처럼 빠르게 올라가는지 않아.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이익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업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는 애들을 사야죠. 금리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죠? 근데 성장이 없는 기업을 산다고요?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ROIC가 시가총액 큰 회사들로 비중으로 계산할 때는 정말로 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네. 이게 또 더 파워풀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옛날에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그냥 독점 회사를 사자.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타이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독점 회사는 건드리지 말자. 네. 과점화 산업을 사자. 그러니까 올리가폴리 파워가 훨씬 중요하고요. 모나폴리는 저는 안 건드립니다. 독점하는 회사는 성장성이 이제는 다 됐다고 그렇게 보셔서 그런 건가요? 왜 주가 상승 여력이 없다. 정부의 규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규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예. 과점화일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예를 들어서 4개 회사가 20%씩 들고 있다. 그래서 80%가 들고 있다. 이거 건드리지 못해요. 과점화가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반독점법이잖아요, 대부분 다. 네. 엔타이 트러스트라는. 네, 네. 물론 4개 회사가 지네들끼리 짜고 치면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제가 볼 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올리가폴리 파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모든 산업에.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네. 자, 왜 미국 시장이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가냐면 네. 자, 이게 보시면 왼쪽에 이게 EPS입니다.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 빵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훅 빠졌잖아요. EPS가.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점을 다시 찍었던 때가 2013년입니다. 그죠? 네. 2014년.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사실 2014년, 2003년. 그죠?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네네. 한 번 더 빠지고 그러고 나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기 시작해서 고점을 뚫고 나서 얼마나 더 올랐냐? 63%나 이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주식시장 엄청나게 더 오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재 버블입니다. 산업재 버블 땅 터지고 나서 박살이 났어요, 이익이.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했어요, 고점으로.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갔죠.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네, 거의 네, 10년 네. 동안. 얼마나? 68%.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더 올라가죠. 음. 자, 이번에 코로나가 땅 터졌어요. 네. 바닥 찍고 올라갔어요. 전 고점을 굉장히 뚫었죠. 빠르게 뚫었어요. 예. 얼마나 더 올라갔냐면 한 15% 정도 올랐어요. 음. 옛날에 이렇게 63%, 68% 올랐는데 요번에도 그 정도는 올라야죠. 금리가 더 낮은데. 네. 그럼 아직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EPS가. 40%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네. 그럼 EPS가 40%나 더 올라가는데 시장이 40% 더 안 올라갈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영업 마진율은 더 놀라워요, 지금 이게. 빠지더니 올라오는 게 옛날 바닥보다 훨씬 높고 그렇네.
윗선은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게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셔야죠. 그렇네요. 자, 다우존스 상승 여력, 그다음 미국 S&P 상승 여력, 나스닥 상승 여력 다 높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가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그다음에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클적으로 봤었을 때 기업 이익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갭, 그러니까 ROE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뺐었을 때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점 PBR은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배의 PBR인데 이게 8배 갈 수도 있다. 그러면 S&P는 최소한 7,800 최소한 앞으로 5년 정도 봤을 때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주식을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유동성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 고르기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내죠. 지금 저희 시간이.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하반기 포트폴리오. 예.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성장주 6, 70, 가치주 3, 40입니다. 근데 물론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60을 넣어놓은 거고요. 저는 원래 7대 3으로 생각합니다. 네. 70%는 성장주, 30%는 가치주 정도로 보고 있고 선진국으로 놓고 보면 선진국 70, 신흥국 30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재, 소비재. 이 중에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가 성장주.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소비재가 가치주.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필수 소비재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채권. 운용하시니까 채권은 들고 가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래도 되니까. 네. 예, 저는 채권 빵입니다. 예,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채권이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맥시멈 2.5%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맥시멈 2.5%의 수익을 내는데 1년에 네. 그건 저는 안 들고 가죠. 왜냐하면 제 목표 수익률 자체가 8%가 넘으니까 네. 예, 채권은 될 수 있으면 안 들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가상화폐 대체 자산을 한 10% 정도 들고 가야 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만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져야 된다. 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선을 쭉 그어 보면 이 업종 미국 업종입니다. 네. 금융주가 싸요. 헬스케어가 싸고 필수 소비재가 쌉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개의 업종을 일정 부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소비재를 사셔야 되냐? 저는 우리나라는 소비재 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겠더라고. 보니까 우리 유본 부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글로벌 섹터 이야기라서 네. 그냥 글로벌 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얘기하는지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요거를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가계 부채가 늘어난 규모예요. 가계 부채가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높은 회사, 국가입니다. by far 1등이 어디입니까? 중국. 이야, 왜 이렇게 늘었지?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네. 왜냐하면 소비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네. 지금 작년의 데이터인 거죠, 네, 지금? 2020년. 어. 자,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많이 늘렸죠. 근데 거의 중국이 2배 넘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5번째구나. 근데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예요? 그렇네요. 엄청나게 세게 늘렸어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이렇습니다, 지금. 100%가 넘어요. 중국이 60%, 미국이 80%. 네. 엄청 늘렸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저는 사실 물론 네. 소비주 중에서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왕창 잡아먹고 있는 회사가 있다. 네. 그럼 사야 돼요. 화장품 회사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쿠팡이 나옵니다. 네. 예. 쿠팡은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죠. 네. 만약에 쿠팡이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살만하겠지만 가계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시장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면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까요? 지금 오히려 네.
저가 경제로 가니까.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재를 한국 걸 사는다면 네. 글로벌 시장의 마켓시어가 얼마냐? 아니면 매출을 봤었을 때 매출이 100인데 그 중에서 한국이 20, 글로벌이 80 이런 소비재가 있다. 그럼 사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출이 100인데 90이 한국, 해외가 10. 이거 건드리기 어렵죠. 이해 가시죠? 예, 네네. 확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는 근데 아까 여기 보면 미국 보세요. 이때는 미국의 소비재 건드리면 안 되죠. 금융주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100%니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꼴랑 여기거든. 80%거든. 맞아요. 자 그러면 미국 금융주 사도 되겠죠? 네. 미국의 소비재 사도 되죠? 자 중국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이 숫자 이렇게 네. 거의 뭐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꼴랑 아직도 60%라는 거죠. 그렇지. 절대 수준 자체가 낮죠. 아직. 그러면 중국의 소비재 사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사야 되겠죠. 중국의 뭐 음식료 사야 되겠죠. 아까 돼지고기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내수 시장의 규모가 네. 글로벌 내수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산업은 사셔야죠.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당연히 돼지고기,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AI 뭐 이런 것들. 딱 저 세 개 표를 비교하니까 딱 예, 감이 딱 옵니다. 예. 본부장님 이거 한국 시장 조금 얘기해 주신 김에 네. 그냥 마지막 장표로 우리 네. 코스피 아, 추가 상승 여력도 요거? 재밌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보시지만 또 네.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가 또 네, 저희들한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그거까지 마무리 한번 네, 해주시죠. 그렇게 예. 하시죠. 어쨌든 지금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국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 국가. 네. 그럼 당연히 경기 민감한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을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럼 지금 당장 한국을 팔아야 되냐? 절대 아니죠. 보통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 한국 증시는 바닥부터 고점까지 가는데 짧아요. 미국 시장처럼 뭐 길지가 않아요. 네. 보통 평균이 2년 좀 넘어요. 짧게 봤었을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IMF가 터지고 나서 1998년부터 네.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요 딱 짧은 시기 그게 1년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그마치 오른 폭이 거의 290%. 야.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가 작년 3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치면 지금 이제 1년 3개월째예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적어도 2년으로 보면 내년 3월 말 내지 2년 반으로 보면 내년 9월 말. 네.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그 시기로 계산하다면 앞으로 한 2개월 남았겠죠.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280%, 290% 올랐으니까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130%. 그리고 과거 평균 2년 다 올랐던 걸 다 넣으면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그 2013년부터 2015년 요때 사이클에 올라갔던 그거 빼고 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 150% 올라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그럼 그걸 딱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사이클적으로 보면 그런데 펀더멘탈로 계산해봐도 그런 답이 나와요. 코스피의 기본 상승 여력을 계산하니까 3,646이 나오고요. 정말 좋게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334가 나와요. 그래서 펀더멘탈로 놓고 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유동성으로 볼게요. 유동성으로 볼 때는 뭘로 보냐면 시가총액 나누기 M2로 봅니다. 이게 옛날의 고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번에 유동성 원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가 얼마냐면 시가총액 나누기 M2가 92.7%예요. 예. 지금 현재 77%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여기까지 간다고 계산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M2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얼마나 또 M2가 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비율이 92.7% 올라간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 3,800에서 4,200 정도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대충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들고 계셔야 되고 네. 그리고 내년 3월에서 내년 9월 사이에 고점이 형성될 텐데 그때의 고점은 아주 낮게 봐야 3,600이고 네. 아주 높게 보면 4,300이다. 그 정도 중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을 제일 못 보는데 글로벌 중에서 그래도 지금은 타이밍상 상당히 추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타이밍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모델에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또 뭐 4천 넘는다고 얘기하면 또 뭐 질러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계량 분석을 통해서 나온 뭐 이게 목표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치가 나온다. 요 네, 얘기고요. 그렇죠. 제가 하나 좀 덧붙이자면 제가 오늘 이제 받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받은 게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돈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뷰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그런 그 거 항상 얘기는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소심해서 얘기해놓고 뭐 사람들이 네. 뭐라고 하면 좀 상처를 받아서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제 의견을 예. 말씀드리면 과거에 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고점을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주가를 부러뜨리는 때는 언제냐면 금리의 수준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잠재 성장률 수준이 한 1% 후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금리 0.5%고 미국은 0%인데 여기서 금리 한두 번 올린다 해서 이게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자산시장을 부러뜨리고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제가 봤을 땐 너무 이른 걱정이지 않나. 네. 단면적으로 딱 얘기하면 네. 지금 미국의 ROE가 20%가 넘어요. 금리 아무리 많이 올라가봐야 2.5%입니다. 그럼 갭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17.5%예요. 아니 그걸 왜 팔아요 도대체? 지금 어디서 2.5% 받는데 앞으로 많이 올라가도 17.5%나 받는데 내가 왜 그걸 안 사요?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언젠가는 금리가 고점으로 가는 시기 정도 되면 뭐 큰 조정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대충 얘기 나왔잖아요. 테이퍼링 내년, 금리 인상 내후년. 그래봐야 0.5%.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5%가 고점의 10년 국채면 단기 금리로 봤을 때 미연준이 네. 2% 이상까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언제예요, 그게? 시간이 그러면 많이 지금 남은 거죠. 2022, 2023, 2024, 2025, 2026.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봐야 4, 5년, 길게 보면 6, 7년.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테이퍼링과 왜 이렇게 유동성 회수에 대한 회수도 아니죠. 아니 매입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게 어떻게 유동성 회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든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시고 계세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금리 레벨이 뭐 예를 들면 50bp를 인상하더라도 얘를 뭐 한 3년에 나눠 걸쳐서 네. 인상한다라고 하면 전혀 부담이 안 되죠. 근데 내일 당장 50bp를 올린다. 그건 그러면 빠르죠. 부담되죠.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분석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가계부채 빚이 얼마가 늘어나고 뭐 이런 어떤 그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비현실적인 걸로. 그거는 이제 당장 100bp라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100bp 인상을 갑자기 왜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등하거나.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겠지만 이게 장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금리 인상은 현재 경제는 아직은 소화할 수 있다. 이제 이 요거 요 차트 지금 예.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미국이 부러졌던 게 가계부채비율 100%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수준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부러졌을 때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보시면 6%대 7% 근처. 그렇네요.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2%입니다. 그러니 가계부채 비율이 100%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자를 내는 게 부러지려면 이자가 확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2%라고요. 7%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계부채 비율이 200% 가도 안 부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네, 네. 지금 현재 금리라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이렇게 저금리인데 너무 금리에 지금 예민하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언론 기사가 점도표 땡겼다더라. 이제 뭐 주식시장 끝났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자극적인 네. 걸로 막 도배가 됐더라고요. 제발 그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조금 뭐 그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는 되는 게 과거의 기준금리 움직임하고 주가 차트를 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한번 조정이 와요, 살짝.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큰 물줄기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겁을 먹게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동안의 포지션을 조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뭔가 자극하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정점은 아니었다. 그게 끝은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더라. 뭐 그 얘기를 저도 오늘 제 생각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아니 굉장히 좋은 조금, 얘기인데 예.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놔야죠. 그렇죠. 그죠?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 좀 빠지더라도 그래 모르겠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인데 미래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고 왕창 투자해놨다면 네.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종목.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분이다 생각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두 분이 실시간 댓글창에 적어주셔서 제가 그걸 키핑해놨습니다. 연전연승님은 본부장님은 소신도 있고 근거도 있는 분. 그 다음에 고백하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동원은 비관론자도 낙관론자도 아님 합리론자.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가 합리적인 뭐 비판과 반대 의견은 정말 환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그럼요. 중요하니까 네. 어차피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잘 청취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저도 그 우리 승희 아나운서님 대타라고 해서 그냥 뭐야 하고 왔는데 너무 많은 값진 그 뭐죠 공부하고 갑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또 내주신 우리 본부장님께 많은 분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